총리의 목을 베어와라. 중국 공산당이 일본에게 보낸 섬뜩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이 중국의 미사일 사정권에 갇히고 믿었던 미국마저 가짜 친구라며 등을 돌려버린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일본 관료들은 확신했습니다. 돈 몇 푼 쥐어주면 한국군은 기꺼이 우리의 총알바지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펜타곤 로비 문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은 그저 쓰고 버릴 방파제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일본이 죽어도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의 심장을 요격 불가능한 속도로 타격할 침묵의 빗수를 완성해놨다는 사실이었죠. 일본이 방패라고 비웃었던 한국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을 겨눈 가장 예리한 칼날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워싱턴 지하 밀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워싱턴의 겨울비는 유독 차갑고 집요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 2층 지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회의실인 룸 4의 공기는 밖보다 훨씬 더 무겁고 습했죠. 창문 하나 없는 그 밀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벽에 걸린 아날로그 시계의 신경질적인 초침 소리와 제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들이켜는 얼음물 소리뿐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일본 방위성에서 급파된 전략기획국장 사토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산 슈트를 입고 흐트러짐 없는 포마드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테이블 위에 올려둔 그의 왼쪽 손은 멈추지 않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날아온 전보가 단순한 외교적 항의가 아니라 총리의 목을 요구하는 실질적인 살해 위협이었으니까요. 중국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갇힌 일본 열도는 지금 거대한 패닉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브래들리 차관보님, 시간이 없습니다. 사토 국장이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려는 엘리트 특유의 오만함도 여전했죠. 그는 제 앞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냈습니다. 겉면에는 1급 기밀 방파제 작전, 즉 방파제 작전이라는 코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제안서를 이미 훑어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전략가의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그것은 꽤나 합리적인 제안이었죠. 일본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중국의 항모 전단이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으려면 누군가가 최전선에서 그들의 화력을 받아내며 소모전을 치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미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한국이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굴리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국군을 대만 해협의 1차 저지선으로 투입한다. 그리고 자위대는 후방 지원과 보급을 맡는다. 한국이 동의할까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장. 제 질문에 사토는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더군요. 비릿한 미소였습니다. 동의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차관보님. 상황을 만들면 그만이죠. 중국이 한국 서해를 침범하도록 유도하고 한국 내의 반중 감정을 자극하면 그들은 감정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한국인들은 언제나 이성보다는 피가 뜨거운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끓어오르는 애국심을 우리의 방패로 쓰자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펜타곤의 수많은 시뮬레이션 결과도 늘 비슷했으니까요. 한국은 강력한 육군을 가졌지만 결국 강대국들의 판 위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변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워싱턴 주류의 정설이었습니다. 사토의 제안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미국의 피를 흘리지 않고 동북아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계산식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사토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로비 자금이면 의회의 매파 의원들을 움직여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거절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입니다. 강자가 살아남기 위해 약자를 방파제로 삼는 건 고대 로마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제국의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저는 쥐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일본은 미국의 비호 아래 안전을 보장받고 한국은 그 대가로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게 될 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강철문이 열리며 회색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낡은 트렌치코트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측 비밀 특사였습니다. 수행원 하나 없이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만 달랑 든 채였죠. 그의 모습은 뭐라고 할까?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토가 묘사했던 뜨거운 감정의 소유자라기보다는 며칠 밤을 새운 야근에 지친 중년의 연구원처럼 보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안경을 옷자락으로 대충 닦아내며 자리에 앉는 그를 보며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불쌍한 양반. 자기가 지금 도축장에 끌려온 줄도 모르고 있군. 저는 그에게 짧은 눈짓을 보낸 뒤 사토 국장에게 서명하려던 서류를 잠시 덮어두었습니다. 예의상 한국의 입장을 들어보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물론 제 마음속의 결론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볼 필요도 없었죠. 그들이 가져왔자 기껏해야 우리는 맹방이니 도와달라는 감정적인 호소문이나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경제지표 정도일 테니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국 대표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진 프로젝트 브레이크워터 문건을 흘깃보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표정으로 사토 국장을 응시하더군요. 일본 측 제안서는 잘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피로 당신들의 방패를 삼겠다. 참으로 일본다운 발상입니다. 사토 국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저는 내심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이야기는 뺍시다. 그래서 한국 측이 가져온 대안은 뭡니까? 설마 빈손으로 와서 자존심만 세우려는 건 아니겠죠? 제 말에 한국 대표는 피식 아주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워싱턴에서 수많은 로비스트나 외교관들에게서 봤던 비굴한 웃음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뭐랄까요? 마치 거대한 폭풍을 등 뒤에 숨긴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기이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달그락. 그 안에서 나온 건 화려한 보고서도 대통령의 친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검은색 테이프로 투박하게 감긴 손가락만한 USB 메모리 하나였습니다. 차관보님, 방금 저희 데이터를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가 제 마음을 읽은 듯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는 흠칫 놀라 만년필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지금부터 보게 될 10분의 영상이 당신들이 지난 50년간 쌓아올린 동북아 전략 시뮬레이션을 모조리 휴지통에 쳐넣게 만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그 태도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도대체 저 낡은 USB 안에 뭐가 들어있기에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부에서 저토록 오만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그 USB를 꽂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제 30년 공직 생활의 상식과 자존심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꼴은 보지 않았을 테니까요. USB 포트가 맞물리는 둔탁한 금소금이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보안용 샌드박스 모드를 실행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한국 대표가 준비한 것이 기껏해야 감정에 호소하는 프로모션 영상이거나 잘해봐야 북한의 도발 징후를 과장한 첩보 보고서 따위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모니터 위로 데이터 로딩 중이라는 푸른색 바가 채워지는 그 짧은 3초 동안 저는 사토 국장에게 눈짓을 보내며 적당히 보고 끝내자는 신호를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화면이 켜진 순간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사토 국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 옥타브 더 높아져 찢어질 듯 떨리고 있었죠. 모니터에는 흔한 홍보 영상 대신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가 난무하는 텔레메트리로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 중앙에는 동해의 심해 지형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붉은 점 하나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 하단의 속도계 수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현재 속도 마하 0.9, 1.5, 2.8, 3.0, 마하 3? 저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시스템 오류이거나 조잡한 조작이었습니다. 해수면 5m 높이로 저공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이 마하 3을 낸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기 저항 밀도가 높은 저고도에서 그 속도를 내려면 엔진 크기가 적어도 집체만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화면 속 3D 모델링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장난이 지나치군요.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한국 대표를 노려봤습니다. 이봐요, 미스터 김. 펜타곤의 분석 능력을 시험하는 겁니까? 직경 533mm급 어뢰 발사관에서 나가는 미사일이 마하 3이라니. 이건 러시아의 야혼트 미사일을 억지로 축소해 놓은 그래픽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물리 법칙을 무시한 이런 삼류 SF 소설을 믿으란 말입니까? 제 지적에 사토 국장이 기다렸다는 듯 거들더군요. 그렇습니다. 차관보님,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한국은 기술력이 없습니다.
저런 소형화 기술은 미국이나 저희 일본조차 아직 완성하지 못한 성배입니다. 감히 여기서 허위 데이터를 들이밀다니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범죄입니다. 사토는 흥분해서 침까지 튀기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의 반응은 단순한 불신을 넘어 어떤 본능적인 공포를 감추려는 필사적인 발악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저 데이터가 진짜라면 일본이 자랑하는 이지스함의 방어체계는 종잇장처럼 뚫려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 대표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토의 고함 소리가 마치 배경소음이라도 되는 양 무시하고 천천히 노트북 키보드의 엔터키를 한 번 더 눌렀습니다. 탁!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해상에서 촬영된 노이즈가 자글자글한 열화상 카메라 실사 영상이었습니다. 회색빛 바다 위 물보라가 솟구치는가 싶더니 무언가가 성광처럼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너무 빨라 형체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화면 하단에 표시된 타임코드는 0.1초 단위로 바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물체가 지나간 자리엔 충격파로 인해 바닷물이 양쪽으로 쩍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 같은 현상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 언제 촬영된 겁니까?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 한 방울이 흐르는 게 느껴지더군요. 불과 48시간 전입니다. 한국 대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소는 독도 동남방 80해리 공해상. 표적은 가상의 항모 전단이었습니다. 거짓말. 사토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그날 우리 해상자위대 레이더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24시간 감시 체계가 가동 중이었다고. 그런데 이런 게 날아다녔다고? 말도 안 돼. 못 본 게 아니라 안 보인 겁니다. 한국 대표는 사토를 향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당신네 레이더는 고도 10km 상공을 훑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해성5는 파도 사이로 숨어서 갑니다.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최첨단 레이더가 놓친 그 사각지대로 말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윙윙거리는 프로젝터의 펜 소리만이 유독 크게 들렸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토의 말대로 이건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러시아의 야혼트는 길이가 9m에 육박하는 거물입니다. 그걸 잠수함 어뢰관에 들어갈 6m급 사이즈로 줄이면서 마하 3의 속도를 유지한다. 이건 단순히 부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엔진 설계를 분자 단위에서 새로 하는 수준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한국이 이걸 해냈다고?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이 주도해온 태평양 안보 전략은 오늘부로 전면 수정되어야 했으니까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파제가 아니라 독자적인 삼지창을 쥔 통제 불능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인터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미끄러울 지경이었죠. 지금 당장 NRO 위성 데이터를 열겠습니다. 48시간 전 해당 좌표에 여론 반응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면 알겠죠. 만약 거짓이라면 미스터 김, 당신은 오늘 이 방에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겁니다. 저는 협박조로 말했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수화기를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사토 국장과 한국 대표가 눈치채지 못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마치 마음대로 해보라는 듯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아, 참고로. 그가 덧붙였습니다. 위성 데이터 조회하실 때 유령 필터를 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일반적인 필터링으로는 너무 빨라서 노이즈로 분류되어 삭제됐을 테니까요. 그의 마지막 말은 제 심장의 쐐기를 박는 듯 했습니다. 노이즈로 분류될 만큼 빠른 속도. 그건 펜타곤 내부에서도 극비로 다루는 극초음속 무기의 특징 중 하나였으니까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보안 회선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NRO 위성 분석실의 당직 장교가 전화를 받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기는커녕 뭔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진 사람처럼 잔뜩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차관보님, 마침 보고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방금 시스템 로그를 재확인하던 중 이상한 패턴을 발견해서 말입니다. 저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이가 그 목소리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사토 국장은 침을 꿀꺽 삼키며 전화기를 노려보고 있었고 한국 대표,
미스터 김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낡은 안경을 안경천으로 천천히 닦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해봐. 48시간 전 동해 좌표 37알파 구역이다. 고스트 필터를 해제하고 돌려봤나? 네. 그렇지만 차관보님. 이게 좀 설명하기 힘듭니다. 장교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유성우가 바다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속도가 마하 3.2까지 찍혔으니까요. 그런데 유성은 수평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건 회피 기동을 했습니다. 파고 4m에 거친 파도 사이를 뚫고 S자를 그리며 날아갔단 말입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토 국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더군요. 크기는 식별 가능한가? 그게 더 미치겠다는 겁니다. RCS가 갈매기보다 작습니다. 여론 반응도 일반 미사일의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차관보님, 이건 유령입니다. 우리 위성이 지난 20년간 동북아 상공을 감시해왔지만 이런 변종은 처음 봅니다. 툭! 저는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전화기 너머의 전율이 이 차가운 지하 벙커로 고스란히 전염된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국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제 안경을 다시 쓰고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승리자의 도취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단한 장인의 무심함 혹은 슬픔 같은 것이 서려 있었죠. 이건 조작이야. 해킹이라고. 사토 국장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이성은 이미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미국 위성을 해킹한 거야. 한국 놈들이 중국 해커들을 썼을 게 분명해. 차관보님, 저자를 당장 체포해요. 530mm급 어뢰관에서 마하 3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사토의 고함 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마치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는 어린아이 같았죠.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도 미스터 김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사토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가죽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불가능. 미스터 김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래요. 당신들 일본 기술진도 심지어 로키드 마틴의 엔지니어들도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무기 설계도가 없었습니다. 대신 빛바랜 사진 수십 장이 어지럽게 꽂혀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숙여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느 지하 연구실 구석 다 터진 슬리퍼를 신고 컵라면 용기가 산처럼 쌓인 책상 앞에서 쪽잠을 자는 연구원들의 모습. 기름때에 절어검게 변한 손톱으로 회로 기판을 붙들고 있는 노인의 모습. 그리고 실패라고 적힌 수천 장의 파쇄된 문서 더미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로비 자금을 뿌리며 워싱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 때 미스터 김이 사토를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지하 50m 벙커에서 햇빛 한 번 못 보고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엔진을 깎고 또 깎아내려 뼈대만 남은 듯한 기괴한 기계장치의 사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야혼트 미사일? 맞습니다. 훌륭한 교보제였죠. 하지만 그건 덩치가 너무 커서 우리 잠수함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깎아냈습니다. 불필요한 부품을 버리고 배선을 통합하고 연료 효율을 극한까지 짜내기 위해 연구원들이 자신의 뼈를 깎아 넣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없었지만 듣는 제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해 기록이었습니다. 다운사이징. 말은 쉽죠. 하지만 9m짜리 괴물을 6m로 줄이면서 출력을 유지하는 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도박이었습니다. 3,800번의 연소 실험 실패. 12명의 연구원이 과로와 독성 물질 후유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유령팀이라 불렀습니다.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미스터 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사토의 손과 자신의 투박한 손을 나란히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더군요. 매끈하게 관리된 사토의 손과 곳곳에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가 아문 김의 손. 우리는 돈이 없어서 기술이 부족해서 몸으로 때워야 했습니다. 당신들이 한국은 방파제라고 비웃을 때 우리는 그 방파제 밑바닥에서 이 빗수를 갈았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빌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펜타곤의 엘리트로서 저는 늘 데이터와 자본만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그 얄팍한 상식을 비웃는 인간의 집요함이었습니다. 사토 국장은 이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 질려버린 표정으로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맞겠군요. 그는 사진 속 연구원들의 퀭한 눈빛에서 읽었을 겁니다. 저런 도끼를 품은 자들을 상대로 돈 몇 푼을 쥐어주며 총알바지 노릇을 시키려 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를요. 그리고 미스터 김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바다 위로 솟구치는 물기둥,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작은 어선 한 척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48시간 전 마지막 테스트 장면입니다. 저 어선은 중국의 불법 조업 감시선으로 위장한 정보 수집함이었죠. 놈들도 봤을 겁니다. 자신들의 레이더가 까맣게 먹통이 된 순간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저는 마른 입술을 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괴물의 이름이 뭡니까? 공식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스터 김은 서류철을 덮으며 처음으로 저에게 아주 희미하지만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공식적으론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끼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해성5. 바다의 별이 아니라 바다를 찢는 소리라는 뜻이죠.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토 국장의 로비 문건인 방파제 작전은 이제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방파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폭풍의 눈이 되어 워싱턴의 이 지하 밀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이 회담이 끝날 때쯤이면 동북아의 지도는 다시 그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해성5. 저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혀끝에서 비릿한 쇠맛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워싱턴의 고급 카페리가 아니라 거친 파도가 치는 갑판 위에 서 있는 기분이더군요. 하지만 제 이성은 여전히 마지막 방어선을 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펜타곤의 녹을 먹으며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검증되지 않은 기적은 사기라는 것이었으니까요. 데이터를 넘기십시오. 단순한 궤적 영상이나 사진 말고 내부 설계도 말입니다.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느슨하게 풀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저들이 거부한다면 이 모든 건 정교한 블러핑일 뿐입니다. 사토 국장 역시 제 의도를 눈치채고 비릿한 미소를 되찾으려 하더군요. 핵심 기술인 설계도를, 그것도 동맹국도 아닌 미국 정보기관의 개인 단말기에 넘긴다. 보안 규정상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미스터 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저녁 메뉴판을 건네듯 태블릿 PC 하나를 제 앞으로 스르륵 밀어보냈습니다. 보안 코드는 1999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연도죠.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잠금 해제되자마자 수천 개의 CAD 도면과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즉시 추진체 섹션을 열었습니다. 마하 3의 비밀은 엔진에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첫 번째 도면을 확대한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화면 속에 있는 건 제가 알던 일반적인 램제트 엔진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야혼트 미사일은 공기 흡입구가 거대해서 부피를 줄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설계도는 공기 흡입구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가변적으로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덕트가 접힌다고? 저는 눈을 의심하며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미사일이 발사관 안에 있을 때는 흡입구를 종이 접기처럼 접어 부피를 최소화하고 발사 후 공중에서 펴지며 가속하는 방식.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가변 흡입구 기술이었습니다. 이건 미국 나사조차 내구성 문제로 포기했던 기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열을 견디는 겁니까?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마하 3의 속도에서 공기 흡입구가 펴질 때 발생하는 마찰열은 섭씨 2000도가 넘습니다. 티타늄 합금으로도 못 버텨요. 펴지는 순간 녹아내리거나 찢겨나간다고요? 옆에서 훔쳐보던 사토 국장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3D 그래픽으로 장난질을 친 거야. 저런 합금은 지구상에 없어. 미스터 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얼음물잔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합금이 아닙니다. 코팅이죠. 코팅? 반도체 에칭 공정에서 쓰이는 특수 내열 세라믹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불량 기판을 녹여보다가 우연히 발견했죠. 0.01mm의 막이 3000도의 열을 차단합니다. 우리는 그걸 미사일 전체에 발랐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최첨단 군사기술이 아니라 민간 반도체 기술을 무기에 적용했다니. 그 발상의 전환이 기가 막혔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해 유도 시스템 항목을 열었습니다. 통상적인 대함 미사일은 GPS와 간성항법 장치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놈들의 교란 전파가 시작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죠. 그런데 해성5의 알고리즘은 영상 대조 방식?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위성 신호를 안 받는다고요? 스스로 눈을 뜨고 간다는 말입니까? GPS는 교란될 수 있으니까요. 미스터 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해성5는 파도 모양, 별의 위치, 심지어 대기 중의 습도 변화까지 읽어서 자신의 위치를 계산합니다. 외부 신호가 끊겨도 눈을 감고도 목표물을 찾아갑니다. 마치 귀소 본능을 가진 연어처럼. 저는 펜타곤의 메인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마우스가 미끄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가상의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설정. 블루팀, 방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2척, 플러스 항모 1척, 미 해군 최강 전력. 레드팀, 공격, 해성5 미사일 4기, 동시 발사. 환경, 악천후, 파고 3m. 좋아. 어디 한번 봅시다.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사토 국장은 모니터에 얼굴을 박을 기세로 달려들었죠. 화면 속 시뮬레이션 상에서 4개의 붉은 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 30초 전. 미사일들이 해수면 5m 높이로 깔리며 접근합니다.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붉게 깜빡이며 경고음을 쏟아냅니다. 요격. SM-6 발사. 사토가 마치 자신이 함장이라도 된 듯 소리쳤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십 발의 요격 미사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면 속의 붉은 점들이 기이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직선으로 날아오던 미사일들이 갑자기 횡으로 90도 가까이 꺾이더니 다시 수면으로 다이빙하듯 사라졌습니다. 마하 3의 속도에서 저런 기동을 하면 기체에 걸리는 중력 가속도가 40G를 넘습니다. 기체가 산산조각이 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해성5는 멀쩡했습니다. 요격 실패. 요격 실패. 경고 메시지가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허공을 가르는 사이 해성5는 이미 이지스함의 방어선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충돌. 시뮬레이션이 종료되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지스함 2척은 격침, 항모는 대파. 미 해군의 자존심이 불과 45초 만에 한국산 미사일 4발에 의해 고철 덩어리가 된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셔츠 깃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아 단추를 풀었지만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포였습니다. 이건 사기야. 사토 국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죠. 어떻게 저런 작은 나라가? 미국도 못한 걸?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 들려다 결국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컵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놈들에게 제 공포를 들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미스터 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독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미스터 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낯설 정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상의 기동. 40G를 견디는 기체 구조. 이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아무리 내열 코팅을 해도 내부의 전자장비는 그 압력을 못 견뎌요. 회로가 으스러진다고요. 미스터 김은 잠시 침묵하더니 자신의 가죽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손톱만한 부품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투명한 에폭시 수지 안에 갇힌 칩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빈 공간을 없앴습니다. 네. 전자회로 사이에 아주 미세한 공기층. 그 빈 공간 때문에 충격에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일 내부의 모든 전자장비를 특수 액체 수지로 완전히 몰딩 처리했습니다. 마치 곤충을 호박 속에 가두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작은 부품을 집어들어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쳤습니다. 수리나 부품 교체는 아예 불가능한 구조.
한 번 만들면 끝인 구조. 그럼 고장은요? 불량이 나면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리 따윈 하지 않습니다. 미스터 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에겐 두 번째 기회가 없으니까요. 쏘면 명중해야 하고 실패하면 죽음뿐입니다. 수리를 염두에 둔 설계는 우리 같은 절박한 나라에겐 사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 본능 그 자체를 공학적으로 구현해낸 것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들은 안전마진을 둡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안전마진마저 깎아내어 속도와 파괴력으로 치환했습니다. 그야말로 도끼가 서린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그리고 그의 뒤에 있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마음대로 체스 말처럼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배치.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거 몇 기나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시제품 몇 기가 전부라고 말해줘요. 제발. 제 애원 섞인 질문에 미스터 김은 천천히 태블릿 PC의 화면을 지도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수십, 아니 수백 개의 푸른 점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와 서해의 해군 기지는 물론이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트럭? 제가 지도의 한 지점을 확대하며 소리쳤습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 평범한 화물 트럭처럼 보이는 차량 위에 해성5의 발사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번엔 남해의 작은 어선이었습니다. 그물 더미 밑에 교묘하게 숨겨진 발사관. 우리는 숨길 수 있는 모든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미스터 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잠수함 어뢰관, 구축함의 갑판, 산악지대의 이동식 트럭, 심지어 민간 선박으로 위장한 컨테이너선까지. 당신들이 우리를 감시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미 당신들의 턱 밑에 칼날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사토 국장은 이제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이, 아니 태평양 전체가 한국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그는 방파제를 원했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사방에서 덮쳐오는 쓰나미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룸사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유독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등 뒤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셔츠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30년 정보 분석관 인생에서 저는 수많은 무기를 봤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렇게 작고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서러운 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이 힘을 보여준 진짜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일본의 제안을 거절하기 위해서입니까? 미스터 김은 가죽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회의실 벽면을 거대하게 덮었습니다. 아니요. 거절이 아닙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사토 국장을, 그리고 저를 번갈아 보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거래를 다시 하자는 겁니다. 이번엔 갑과 을을 바꿔서 말입니다. 갑과 을을 바꾼다. 그 말의 여운은 지독하게 길었습니다. 룸사의 낡은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마저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회의실은 진공 상태에 빠져들었죠. 사토 국장은 이제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미스터 김은 마치 자신의 안방에 있는 듯 편안한 자세로 가죽 가방의 가장 깊은 안주머니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본능적으로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제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방금 본 마하 3의 미사일 데이터가 물리적 충격이었다면 이제 그가 꺼낼 것은 우리의 심장을 도려낼 정치적 비수일 것이라고. 이걸 보시죠, 차관보님. 미스터 김이 꺼낸 건 놀랍게도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누런 서류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1급 비밀이라는 도장 대신 누군가가 흘린 짙은 커피 자국과 함께 손으로 쓴 낡은 메모가 붙어 있더군요. 수신 대한민국 대통령. 발신 국방과학연구소 유령팀 팀장 박. 날짜 2015년 12월 28일. 10년 전 문서군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자 미스터 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은 일본과 위안부 합의라는 굴욕적인 외교 문서에 서명하던 날이었습니다.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던 그날 밤 우리 연구팀장은 유원장과도 같은 이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소리내어 읽으셔도 좋습니다. 저기 있는 사토 국장도 들어야 할 테니까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갱지의 타자기로 친 투박하지만 힘 있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첫 문장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강대국들이 다시금 우리를 협상 테이블의 칩으로 혹은 그들의 총알바지로 쓰려 할 것임을.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언서였습니다. 미국의 우산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가장 먼저 접힐 것입니다. 일본의 미소 뒤에는 언제나 침략의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해성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줄을 읽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활자가 제 망막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공멸입니다. 만약 동맹이 우리를 버리고 적이 우리를 유린하려 한다면 해성5의 유도 장치는 자동으로 프로토콜 독점갈 모드로 전환됩니다. 타격 1순위는 적의 군함이 아닙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좌표값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분석관으로서 그 좌표들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좌표 A-1 요코스카 미 해군 7함대 기지 유류 저장고. 좌표 B-3 도쿄 치요다구. 일본 국회의사당 및 총리 관저. 종이가 제 손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이건. 제가 사토 국장을 쳐다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우리를 겨냥한 겁니까? 미스터 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동맹은 동맹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미사일에 심어놓은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우리가 방파제로 쓰여 죽게 된다면 우리는 혼자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 배신자들의 심장을 먼저 터뜨릴 겁니다. 그게 7함대 기지든 도쿄의 한복판이든 상관없이. 으아악. 갑자기 사토 국장이 괴성을 지르며 테이블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채 제가 들고 있던 문서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 미친놈들. 테러리스트야. 차관보님 들으셨죠?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동맹국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놈들과 무슨 대화를 합니까? 당장 헌병대를 불러요. 이 자리에서 사살해야 합니다. 사토는 거품을 물고 발광했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뒤집혀 흰자위가 번들거렸습니다. 일본 본토가 자신의 가족이 있는 도쿄가 한국 미사일의 1순위 타격 지점이라는 사실은 엘리트 관료의 얄팍한 존엄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앉아. 제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토가 흠칫하며 멈췄습니다. 아직 내가 판단합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살려달라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몸에 폭탄을 두르고 들어와 나를 건드리면 너희 집 기둥부터 뽑아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탄은 마하 3으로 날아다니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놓인 붉은색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반 회선이 아니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 혹은 대통령만이 걸 수 있는 핫라인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스터 김도, 발광하던 사토도, 그리고 저도 그 붉은 전화기를 응시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전화가 온다는 건 단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일본의 로비가 기어이 백악관의 최상층부까지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사토 국장의 얼굴에 다시금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리십니까? 차관보님. 저게 바로 현실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아무리 한국의 삼류 SF 소설에 감동해도 위에서는 이미 결정이 끝난 겁니다. 사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그의 눈빛에 다시금 오만함이 차오르더군요. 전화 받으시죠. 아마 저 한국인을 쫓아내고 프로젝트 브레이크워터에 서명하라는 명령일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예상대로 백악관 비서실장 마이클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차관보. 지금 자네 방에 한국 측 인사가 와 있나? 마이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의 소음으로 보아 그는 지금 의회 로비스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듯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장 내보내. 마이클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 제안서에 서명해. 방금 상원의원 12명이 내 방으로 찾아왔어. 일본이 미국 국채 매입을 중단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하더군. 자네가 뭘 받든 상관없어. 이건 정치야. 한국은 버리는 카드고 일본은 지켜야 할 지갑이야. 알겠나? 하지만
실장님, 한국이 가진 데이터 따위 필요 없어. 마이클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놈을 쫓아내고 서명해. 이건 명령이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 하는 기계 음만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등 뒤에서 사토 국장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꺼 보십시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사토는 제 앞으로 다가와 몽블랑 만년필을 내밀었습니다. 차관보님은 그냥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한국? 저런 놈들은 그냥 짙게 놔두면 됩니다. 어차피 목줄은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요. 저는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금속의 감촉. 이것만 휘갈기면 저는 워싱턴에서의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미사일 세례를 받는 방파제가 될 것이고 일본은 그 뒤에서 안전하게 웃겠지요. 그게 제가 30년간 지켜온 세계의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누런 봉투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맹이 우리를 버릴 것임을. 그 문장이 제 망막에 화인처럼 박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미스터 김을 보았습니다. 그는 전화 내용을 짐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저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로비스트에게입니까? 아니면 진실을 보는 전략가입니까? 사토 국장이 재촉했습니다. 어서 서명하시죠. 한국 대표는 경비원을 시켜 끌어내겠습니다. 저는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토 국장을 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국장, 그거 아십니까? 네. 펜타곤 분석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저는 쥐고 있던 만년필을 거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토가 내민 프로젝트 브레이크워터 서류 위가 아니라 허공을 향해 펜촉을 겨눴습니다. 우린 누군가 우리 머리 위에서 명령질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특히 그게 돈으로 매수된 명령이라면 더더욱. 미쳤군.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사토 국장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등 뒤를 때렸지만 대답할 가치조차 없더군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입구로 걸어가 육중한 강철문의 잠금 장치를 돌려버렸습니다. 철컥. 그 작고 날카로운 금속음이 워싱턴의 모든 소음과 이 방을 완벽하게 단절시키는 신호탄이었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문을 왜 잠가? 사토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비서실장이 보낸 백악관 경호팀이겠죠. 제게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5분, 아니 그들이 마스터키를 가져오거나 문을 폭파하기 전까지인 3분 남짓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기이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더군요. 땀에 젖은 셔츠깃을 거칠게 풀어헤치고는 미스터 김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미스터 김. 밖에서 저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당신은 체포될 거고 나는 파면당할 테니까요. 그러니 보여주십시오. 뭘 말입니까? 미스터 김이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그 도끼의 원천 말입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해성5의 데이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다운사이징 기술? 0.01mm의 코팅?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이미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미국 나사 예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25년 동안 이 미친 비밀을 유지하면서 완성했다. 이건 자본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그 캄캄한 지하 벙커에 있었던 겁니까? 제 질문에 미스터 김은 잠시 시선을 떨구더군요. 그러더니 가죽 가방의 가장 밑바닥 안감이 다 뜯어진 곳에서 아주 작고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는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종이는 습기를 먹어 눅눅하게 불어 터진 상태였습니다. 이건 우리 수석연구원 고 이 박사의 연구 일지입니다. 그가 수첩을 제 앞으로 밀어주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종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 냄새, 그리고 비릿한 쇠 냄새. 네, 그것은 분명 피와 땀이 엉겨붙은 치열한 현장의 악취였습니다. 2012년 2월 14일 314번째 연소 실험 실패. 엔진이 또 녹아내렸다. 예산이 바닥났다.
본부에서는 프로젝트 폐기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 팀원들의 급여가 3개월째 밀렸다. 오늘 막내 연구원이 울면서 사직서를 냈다. 아이 분유값이 없다고 하더군. 나는 잡지 못했다. 내 월급을 털어 그의 주머니에 찔러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글씨체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악필로 변해가고 있었죠. 펜에 힘을 너무 주어 종이가 찢어진 자국들이 곳곳에 선명했습니다. 2016년 8월 9일.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핵심 센서는 절대 팔 수 없다고 한다. 사토라는 일본 관료가 우리를 비웃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한국은 영원히 이류일 거라고. 그래. 우리는 이류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지 않는다. 오늘부터 연구실에 라꾸라꾸를 놨다. 집에 가지 않겠다. 내 핏줄이 터지든 엔진이 터지든 둘 중 하나는 끝을 봐야겠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그곳엔 화려한 성공 신화 대신 처절한 생존기가 적혀 있었으니까요. 연구 일지 중간중간에는 얼룩덜룩한 자국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 자국, 시커먼 기름때,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눈물 자국들까지. 특히 2020년의 어느 날짜에 적힌 기록은 제 호흡을 멈추게 만들더군요. 2020년 5월 5일. 딸아이의 생일이다. 3년 연속 못 갔다. 오늘 아내가 이혼 서류를 등기로 보냈다. 연구실 구석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서류를 읽었다. 국물 위로 눈물이 떨어져 짰다. 하지만 나는 집에 갈 수 없다. 오늘 새벽 드디어 가변 흡입구가 펴졌다. 0.3초. 찰나였지만 성공했다. 여보, 미안하다. 나는 나쁜 아빠지만 내 딸이 살아갈 이 나라가 더 이상 남의 나라 눈치나 보는 겁쟁이가 되게 할 수는 없어. 저도 모르게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펜타곤의 안락한 의자에 앉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에게 전쟁은 숫자였고 데이터였으며 예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첩 속에 담긴 전쟁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넣어 만든 부품 하나하나. 해성5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명 연구원들의 한과 오기가 응축된 결정체였던 겁니다. 마하 3이라는 속도는 엔진의 출력이 아니라 그들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속도였던 거죠. 더러워. 사토 국장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이런 거지 같은 수첩이나 보여주면서 감성팔이를 하는 겁니까? 컵라면? 돈이 없어서 가족을 버려? 이런 미개한 이야기를 듣고 앉아있다니. 차관보님, 이건 궁상입니다. 기술은 자본에서 나옵니다. 저런 헝그리 정신으로 만든 무기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잖아요. 사토의 말은 매끄러웠습니다. 논리적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사토가 더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모릅니다. 자본으로 매수한 용병은 절대 목숨을 걸지 않지만 신념으로 무장한 광신도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엔 글씨 대신 거친 스케치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독도 앞바다를 배경으로 솟구쳐 오르는 미사일.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단 한 줄의 문장. 우리는 침묵한다. 역사가 우리를 증명할 때까지. 쿵쿵쿵.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브래들리 차관보. 문 열어. 당장 열지 않으면 발포하겠네. 마이클 실장님의 명령이야. 경호팀장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강철 문 틈새로는 날카로운 드릴 소리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더군요. 오히려 전율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회색빛 데이터 속에 파묻혀 살던 제 심장이 이 눅눅하고 냄새나는 수첩을 만진 순간 다시 뛰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미스터 김을 보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미스터 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밖에 드릴 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죠. 당신네 연구원들. 컵라면만 먹었다고 했죠? 네, 그랬습니다. 그들이 먹은 그 수천 개의 컵라면이. 저는 사토 국장이 내민 방파제 작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찌익.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드릴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일본이 10조 원을 들여 로비한 이 쓰레기 같은 문서보다 훨씬 더 가치 있군요. 차관보님. 사토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 눈처럼 테이블 위로 흩날렸죠. 사토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주우려 허둥대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찍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꼴 사나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서류 조각을 사토의 면전에 던져버리고 미스터 김에게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펜타곤 공식 명함이 아닌 뒷면에 제 개인 암호화 이메일 주소가 적힌 비공식 명함이었죠. 문이 열리기까지 1분 남았습니다. 그 1분 동안 우리는 새로운 거래를 할 겁니다. 제 눈빛을 본 미스터 김의 입가에 처음으로 짙은 미소가 번지더군요. 사토 국장, 잘 들으시오. 저는 바닥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토를 내려다보며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돈 많은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아. 우린 대신 피 흘려줄 진짜 독종이 필요해.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당신네 일본은 너무 기름져서 그럴 깡이 없어. 쾅! 마침내 잠금장치가 부서지며 강철문이 열렸습니다. 무장한 경호요원들이 총구를 겨누며 들이닥쳤습니다. 손 머리 위로. 꼼짝 마. 하지만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스터 김의 손을 굳게 잡았죠. 제 손에 묻은 식은땀이 그의 굳은 살 박힌 손과 섞였습니다. 그것은 공범의 악수이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앞에 마이클 비서실장의 짧고 건조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서늘한 금속의 감촉이 제 손목을 파고들더군요. 억센 손길들이 제 어깨를 짓눌러 의자에 강제로 앉혔고 미스터 김은 2명의 요원에게 팔이 꺾인 채 벽으로 밀쳐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더군요. 단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낡은 가죽 가방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죠. 브래들리 차관보. 자네는 선을 넘었어. 마이클 실장이 구두굽 소리를 내며 다가와서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국가 안보는 감상주의가 아니야. 컵라면? 눈물 젖은 수첩? 그런 심파극에 넘어가서 미국의 국익을 시궁창에 처박으려 해? 자네 나이가 들더니 판단력이 흐려졌군. 그는 제가 찢어버린 방파제 작전 서류 조각들을 구둣발로 비벼 뭉개버리더군요. 마치 제 30년 경력을 짓밟듯이 말입니다. 새 서류 가져와. 마이클의 지시에 수행원이 새하얀 서류 봉투를 꺼내 사토 국장에게 건넸습니다. 사토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며 비릿한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하! 보셨습니까? 차관보님. 정인이 신념이니 해도 결국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토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서명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한국은 꼼짝없이 중국의 총알바지가 되고 미국은 방관자가 되며 제 인생은 반역자로 낙인 찍혀 끝장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무력했습니다. 손목을 옥죄는 수갑보다 제 머릿속을 지배하는 절망감이 더 무거웠으니까요. 내가 틀렸던 건가? 결국 힘없는 정의는 무능일 뿐인가? 미스터 김의 눈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거래를 제안하며 호기롭게 손을 잡았지만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으니까요. 룸사의 차가운 공기가 제 폐부를 찔렀고 눈앞이 아득해지는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만 같았죠. 사사삭. 사토의 펜촉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왔습니다. 서명. 완료. 축하하네, 사토 국장. 이걸로 미일 안보라인은 더 견고해졌어. 마이클 실장이 악수를 청하자 사토는 굽실거리며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은 샴페인이라도 터뜨릴 기세더군요. 벽에 처박힌 미스터 김과 수갑을 찬 저는 그들의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패배자이자 재물일 뿐이었으니까요. 저 자들을 끌어내. 그리고 이 방의 모든 기록은 소각해. 마이클이 손짓했습니다. 요원들이 저를 일으켜 세우려던 찰나였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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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작고 기계적인 전자음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휴대폰 알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의실 정면에 설치된 전원이 꺼져 있던 메인 스크린 뒤쪽 서버실에서 나는 소리였던 겁니다. 뭐야? 소각하라고 했잖아. 마이클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이 움직이기도 전이었습니다. 꺼져 있던 거대한 스크린들이 동시에 켜지더군요. 팟팟. 눈을 찌를 듯한 백색 소음이 화면을 뒤덮는가 싶더니 이내 검은 바탕에 붉은색 글씨들이 미친 듯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시스템 강제 제어. 출처 알 수 없음. 데이터 업로드. 98%. 99%. 완료. 이게 무슨 해킹이야? 당장 전원 내려. 마이클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토 국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죠.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외부의 해킹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돌려 미스터 김을 보았습니다. 벽에 밀쳐져 있으면서도 그는 고개를 들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입니다. 그 순간 화면이 전환되더군요. 그것은 펜타곤의 서버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뉴스 채널과 군사 네트워크가 동시에 송출하는 긴급 속보 화면들이었으니까요. CNN, 긴급 동해상에서 미확인 발사체 수백 기 동시 포착. NHK 속보, 일본 전역의 레이더망, 원인 불명의 고스트 신호로 마비. BBC, 한국 정부,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성명 발표 예정.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이클 비서실장의 입이 딱 벌어졌고 사토 국장은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죠. 이게 도대체. 저는 멍하니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새로운 지도가 떴습니다. 그것은 미스터 김이 제게 보여줬던 태블릿 PC 속의 지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 개인 단말기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 위성이 공유하는 공용 데이터 링크에 강제로 업로드된 화면이었죠. 지도 위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고 있었는데 그 궤적들은 중국의 랴오닝함 항모 전단을 겨누고 있었고 동시에 사토 국장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도쿄와 오사카의 주요 군사시설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던 겁니다. 목표물 획득 조준 완료 312개. 예상 타격 시간 공시간 4분 30초. 네, 4분 30초. 사토 국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거야? 지금 날아오고 있는 거냐고. 그때 미스터 김이 요원들의 팔을 뿌리치고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확성기보다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요. 아직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가죽 가방을 집어들더군요. 이건 라곤 신호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만든 유령 시스템이 전 세계의 레이더망에 우리의 타격 목표를 강제로 전송한 겁니다. 일종의 예고장이죠. 예고장? 마이클이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전 세계의 타격 좌표를 공개했다고? 너희 정부가 승인한 거야? 승인? 미스터 김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승인이 필요 없는 데드맨 스위치입니다. 제가 이 방에서 1시간 내에 특정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해성5 시스템은 우리가 협상에 실패했거나 제가 제거당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의 발톱을 스스로 공개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러내리더군요. 한국은 저를 믿고 거래를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실패할 것을 대비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강제로 각인시킬 판을 짜놓고 들어온 겁니다. 밀실에서의 협상은 덮을 수 있습니다. 마이클이 찢어버린 서류처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전 세계가 목격해버린 마하 3의 타격 예고는 덮을 수 없습니다. 이제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알게 된 겁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300발의 초음속 미사일이 자신들의 심장으로 날아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 붉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한 대가 아니었죠. 마이클의 휴대폰, 사토의 휴대폰, 심지어 경호팀장의 무전기까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통령님. 마이클이 전화를 받으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대통령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해결해. CNN에서 한국 미사일이 펜타곤보다 빠르다고 떠들고 있잖아. 일본이랑 무슨 작당을 했길래 한국이 저렇게 나오게 만든 거야? 마이클은 전화를 든 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토 국장은 이미 혼절 직전이더군요. 자신의 조국이 한국 미사일의 인질이 되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원들도 더 이상 저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아니,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저는 손목의 수갑을 쳐다보다가 멍에 있는 경호 요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풀어. 제 목소리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토 국장과 마이클 실장을 체포해. 뭐? 자네 미쳤어? 마이클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는 바닥에 떨어진 제가 찢어버렸던 방파제 작전의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위협해 동북아 전체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은 내란 음모를 꾸민 겁니다.
저 화면이 증거고 미스터 김이 증인이고 제가 고발자입니다. 저는 미스터 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덤덤한 표정이었지만 이마에는 송글송글 맺힌 식은땀이 보였습니다. 그 역시 목숨을 건 도박이었던 겁니다. 성공하셨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그는 저에게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발사 대기라는 붉은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발사 버튼이 아니라 이 소란을 잠재우고 시스템을 대기 모드로 되돌릴 수 있는 관리자 권한 키였죠. 이걸 누르면 타격 예고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미스터 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끄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방식대로 값을 치르게 하십시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마이클과 사토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생살 여탈권이 제 손안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단순한 분석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지하 벙커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버텨온 그 유령팀의 대리인이자 오만한 권력자들을 심판할 집행관이었습니다. 자, 신사분들. 제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협상을 시작해볼까? 이번엔 갑과 을이 바뀐 채로 말이야. 협상이라니. 이 미친 짓을 멈추는 게 먼저야. 1분 남았어. 저게 발사되면 3차 대전이라고. 마이클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뺏으려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저는 가볍게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그는 거칠게 헐떡거리고 있더군요. 평소 의회 연단에서 전 세계를 향해 설교하던 그 침착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거대한 공포 앞에서는 얼마나 나약한 짐승으로 변하는지 그 민낯을 아주 가까이서 목격하는 기분이 들었죠. 진정하시죠, 마이클. 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차 대전? 아니죠. 저건 전쟁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청소일 뿐입니다. 우리 펜타곤의 시뮬레이션 결과 보셨잖습니까? 요격 확률 0%. 마이클, 당신이 한라인으로 전화를 걸어 요격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도쿄와 베이징의 지휘부는 이미 지도상에서 증발해 있을 테니까요. 저는 사토 국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화면 속에서 자신의 조국을 겨누고 있는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사토 국장, 당신네 일본이 믿었던 게 도대체 뭐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해구산? 아니면 당신들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이지스함의 방패?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것도 당신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한국을 총알바지로 쓰려고 작당 모의를 하는 동안 한국은 당신들의 방패를 뚫을 창을 갈아왔으니까요. 돈. 사토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더군요. 돈. 돈을 주겠소. 원하는 게 뭡니까? 차관? 국채 매입? 아니면 반도체 소재 규제 전면 해제? 뭐든 말만 하시오. 제발. 제발 저것 좀 꺼줘. 그의 제안은 처참할 정도로 비굴했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개하다며 연구원들의 컵라면을 비웃던 자가 이제는 그 컵라면을 먹으며 만든 무기 앞에서 지갑을 열고 애원하고 있는 꼴이라니.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엘리트로서의 영혼이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스터 김이 나지막히 웃더군요. 소리내어 비웃는 것이 아니라 코끝으로 흘리는 씁쓸한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사토씨,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원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당신네 돈으로 산 평화가 얼마나 가짜인지 그리고 피땀으로 만든 우리의 힘이 얼마나 진짜인지 증명하러 온 겁니다. 미스터 김은 저에게 짧은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라는 신호였죠. 저는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취소 버튼을 누르는 대신 마이클 비서실장의 개인 단말기를 끌어와 보안 드라이브에 저장된 새로운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 새로운 합의안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존의 미일 주도 한국 하위 파트너라는 굴욕적인 조항은 전면 삭제합니다. 대신 한미 상호 대등 방위 조약으로 격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토 국장을 노려보며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안보 전략 및 무기체계 운용에 대해 그 어떤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및 탄두 중량 제한, 더 나아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제한을 영구히 그리고 완전히 폐기한다. 그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토가 반사적으로 반발하려 했지만 제가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자 입을 다물더군요. 화면 속 카운트다운은 자비 없이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위협? 아니지. 이건 균형이야, 사토.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당신들이 중국 항모를 막을 자신이 없어서 한국을 방파제로 쓰려 했잖아. 그래서 한국이 스스로 방파제가 아닌 요새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야. 당신들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닌가? 한국이 저 강력한 무기로 중국을 견제해주겠다는데 말이야. 마이클 비서실장은 입술을 깨물며 저와 미스터 김 그리고 화면 속의 붉은 점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정치인이었죠. 머릿속에서 치열한 계산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돌려서 당장 워싱턴이 타격받는 리스크를 질 것인가 아니면 일본을 희생양 삼아 한국이라는 강력한 살수를 미국의 편으로 만들 것인가? 답은 명확했죠. 힘의 논리 앞에 오래된 우정 따위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브래들리. 마이클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더군요. 자네? 이 책임 감당할 수 있겠나? 일본 로비스트들이 자네를 죽이려 들 거야. 자네의 커리어는 물론이고 남은 인생 전체가 소송과 협박으로 얼룩질 걸세. 걱정 마십시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한국산 초음속 미사일이 제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로비스트들의 소송이 훨씬 나으니까요. 그리고 마이클,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미국은 언제나 이기는 편에 선다는 걸. 마이클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새 합의 안에 서명했습니다. 사각거리는 펜 소리가 회의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일본이 지난 70년간 막대한 자본으로 쌓아 올린 동북아의 맹주라는 지위가 단 한 번의 서명으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도 같았죠. 자, 이제 사토 국장 차례입니다. 제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사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 치더군요. 못해. 난 못해. 저기에 서명하면 난 매국노야. 돌아가면 난 죽은 목숨이라고. 총리께서 날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지금 안 하면. 미스터 김이 처음으로 차가운 살기를 띠며 말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키려던 그 나라 전체가 지도에서 지워질 겁니다. 당신의 총리 관저가 가장 먼저 타격받을 좌표라는 걸 잊었습니까? 30초 남았습니다. 화면 속의 카운트다운 숫자가 붉게 전멸하며 사토의 심장을 조여오고 있었으니까요. 남은 시간 29초. 28초. 사토는 비명을 지르며 펜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거의 종이를 찢어밟기듯 서명하더군요. 잉크가 튀어 그의 손에 묻었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할 뿐이었죠. 최고급 슈트를 입은 엘리트 관료의 품격 따위는 이미 시궁창에 처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서명이 완료된 문서를 집어들어 미스터 김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가방에 넣는 대신 품 안의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더군요. 마치 그 옛날 컵라면 국물이 튄 연구원들의 피땀 어린 수첩을 다루듯이 아주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말입니다. 약속대로. 미스터 김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태블릿 PC의 관리자 모드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김이 불러주는 해제 코드를 입력했죠. 코드는 복잡한 기계어 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장이자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암호명 유령은 절대 죽지 않는다. 엔터키를 누르자 회의실을 뒤덮었던 붉은 경고등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지도 위를 수놓았던 수백 개의 붉은 점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지더군요. 대신 평온한 푸른색의 대기 상태 표시만이 화면 중앙에 떠올랐습니다. 시스템 상태 정상. 조준 타격 취소됨. 백색 소음이 사라진 회의실엔 사토 국장의 흐느끼는 소리와 마이클 실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모든 것이 파괴되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이한 고요함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하 벙커라 창문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비가 그친 워싱턴의 하늘이 보이는 듯 했으니까요. 제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이 마르면서 느껴지는 서늘함이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미스터 김이 낡은 가죽 가방을 챙겨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 서서 바닥에 널브러진 사토 국장을 내려다보았죠.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늘 버튼을 누르지 않았지만 스위치는 켜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컵라면을 먹으며 밤을 새우는 한
당신들의 레이더에는 영원히 유령이 떠다닐 겁니다. 우리가 잠들지 않는 한 당신들도 편히 잠들 수 없을 겁니다. 미스터 김은 저에게 짧은 목례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구부정한 연구원의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장군보다 거대해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복잡한 복도로 사라지는 그의 그림자가 마치 거인처럼 느껴지더군요. 무장한 경호 요원들이 멍하니 길을 터주었습니다. 감히 그를 막아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승리자였으니까요. 총 한 번 쏘지 않고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고 오직 데이터와 침묵만으로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부를 굴복시킨 침묵의 암살자. 저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죠. 마이클 실장은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풀어헤치며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사토 국장은 실성한 사람처럼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서류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든 것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된 로비 자금과 갈기갈기 찢긴 일본의 자존심뿐이겠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낡은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보고서를 썼던 펜이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펜으로 그 어떤 보고서도 쓰고 싶지 않더군요. 오늘 제가 목격한 것은 활자로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인간의 의지였고 어떤 첨단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한의 결정체였습니다. 방파제가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폭풍이 되기를 선택한 자들의 뜨거운 피 말입니다. 문득 미스터 김이 남기고 간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령은 절대 죽지 않는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세상은 알게 되겠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건드려서는 안 될 잠자는 유령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유령이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의 모든 오만한 자들은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눈앞에 푸른색 모니터 화면이 마치 동해의 깊고 푸른 바다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공개 회담이 끝나고 사토 국장과 마이클 실장이 허겁지겁 회의실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텅 빈 룸사에는 윙윙거리는 서버의 냉각팬 소리만이 낮게 깔려 있더군요. 저는 미스터 김이 앉았던 의자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이 놓여있던 자리에 남은 미세한 눌린 자국, 그리고 그가 마시지 않고 남겨둔 식어버린 물 한 잔. 그것은 거인이 머물다 간 흔적이었죠. 저는 짐을 챙겨 백악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지난주부터 내리던 지겨운 겨울비가 그치고 워싱턴의 밤하늘은 시리도록 맑게 개어 있더군요. 평소라면 링컨 기념관을 비추는 저 화려한 조명들이 미국의 힘처럼 느껴졌겠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저 거대한 대리석 건물들이 마치 파도 앞의 모래성처럼 위태로워 보였으니까요. 저는 차에 타지 않고 포토맥 강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땀에 젖은 셔츠를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는 도무지 식질 않더군요. 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지금 이 시간 지구 반대편의 그 좁고 캄캄한 지하 벙커에서 누군가는 담배 한 대 피울 시간도 아까워하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거라고. 가족의 얼굴 대신 모니터의 붉은 수치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젊음을 태워 유령을 만들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영토? 아니면 자원? 아니었죠. 제가 오늘 목격한 것은 존엄 그 자체였습니다. 강대국들이 긋는 선 안에서 방파제로 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파도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겠다는 서러운 절규이자 위대한 선언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제 개인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군요. 도시는 잠들었고 세상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사토 국장이 낸 더러운 로비 자금이나 마이클 실장의 화려한 외교적 수사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책상 위 모니터에는 여전히 미스터 김이 남겨준 고스트 시스템의 대기 화면이 켜져 있습니다. 시스템 상태 대기 중. 저 푸른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지금 저 태평양 너머 동해의 깊은 심연 속에서 그리고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 터널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유령이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중심축은 이미 이동했습니다. 소리 요란한 대서양에서 침묵하는 태평양으로, 돈으로 평화를 구걸하는 자들의 손에서 피땀으로 평화를 증명해낸 자들의 손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분석하지 않을 겁니다. 유령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니까요.
지금 밤하늘에 뜬 별을 보며 저는 확신합니다. 저 수많은 별들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짜 별이 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별이 빛나는 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절대 침몰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총알바지로 쓰려 했던 그 오만한 계획은 우리 연구원들이 25년간 갈고 닦은 침묵의 비수 앞에 처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우린 안 갖고 있다고 말한 적 없다. 단지 보여줄 필요가 없었을 뿐. 그렇습니다. 진짜 강자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결과로 증명할 뿐이죠.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단순한 미사일의 성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신 수많은 유령팀 연구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분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